자, 오늘 처음 시간으로 이제 수질오염 개론 처음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교재는 한 10페이지부터죠.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들이 이제 물의 특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물이 뭐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자연수가 어떻고, 그 자연수 중에서 뭐 지표수가 어떻고, 뭐 호소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이 중에서 뭐 물의 특성 전체 중에서 뭐 그래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됐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런 것들이에요. 지표수의 특징이 뭐 아닌 것, 혹은 지하수의 특징이 아닌 것,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가끔씩 출제가 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기능사나 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의 분포도 뭐 자주 출제가 되고, 일반적인 물의 특성도 좀 자주 출제가 되죠. 공무원에 한정돼서 보자면 뭐 한 우수, 뭐 해수의 특성, 지표수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중요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물의 특성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뭐 물은 H2O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분자량이 18개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이제 두 개의 그 원자 사이에 수소 원자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굳이 형태를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화학 결합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런 지금 구조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좀 우수한 용매로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가장 우수한 용매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수한 용매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 수 있을 텐데, 이 우수한 용매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만능 용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뭐 대부분이 다 녹는 그런 용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만능 용매, 즉 우수한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바로 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은 극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높은 용해도, 즉 만능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우수한 용매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극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이 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소 결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수소 결합을 갖고 있는 것을 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물분자와 물분자끼리 혹은 다른 극성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것. 물분자 간에 또는 다른 극성 분자 간의 수소 결합. 자,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 물과 다른 분자 간의 수소 결합을 형성한다. 그럼 다른 분자가 와서 달라붙는다는 소리잖아요. 와서 달라붙는다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죠. 그 하나가 되는 게 뭐겠어요? 용매 속에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극성이라고 하는 게 용해도와 가장 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좀 조금 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왕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화가 되는 거겠죠. 요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환경 공정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응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물 분자를 설명할 때, 물을 설명할 때의 응집은 살짝 다른 개념이에요. 살짝 다른 개념. 그래서 응집, 여기 물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물에서의 응집은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 자체를 응집이라고 얘기해요. 물 분자 간의 수소 결합. 그러니까 물끼리 그냥 서로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거예요. 부착. 부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부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물 분자와 다른 극성 분자와의 수소 결합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약간 달라붙는 건 달라붙는 건데 물 분자끼리 달라붙는 내용과 그다음에 다른 물질과 다른 극성 분자와 물 분자끼리 달라붙는 그런 그 용어 자체가 살짝은 다르다. 뭐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참고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물에서 얘기하는 응집, 즉 물분자끼리의 결합과 부착, 물분자와 다른 극성 분자 간의 결합 때문에 식물에서 물이 수송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이 두 가지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이송이 되려면 뭐 줄기나 이런 데로 다 퍼지려면 줄기나 뿌리 이런 데에 존재하는 다른 분자가 끌고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도 또 이동하려면 물 분자끼리도 다 이동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용집과 부착이 식물에서의 물 수송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생물체 중량의 7, 80%. 뭐 인체에도 거의 대부분이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하죠. 어류는 그보다 더 많고 미생물, 우리가 보통 MLSS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MLSS는 솔직히 이제 뭐 부유물질하고 미생물하고 다 섞여 있는 것에 대한 용어인데, 진짜 미생물만이다라고 한다면 MLVSS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그냥 우리가 MLSS를 기본적으로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얘가 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데 이용될 때 슬러지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죠? 그 슬러지의 함수율이 거의 95% 이상이죠. 96%, 많게는 98%까지도 한마디로 고형물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용매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순수한 물의 밀도는 4도씨 기준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ppm의 개념이 보통은 요거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ppm이 지금 농도 단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농도, 그다음에 뭐 용해도, 뭐 이온화도 이런 것들은 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론에서는 좀 거의 넘어갈 겁니다. 화학과 겹치는 부분은 넘어갈 거고 문제풀이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한 번씩은 풀어볼 텐데 이론적인 면들은 좀 넘어갈 거예요.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위, 기본적인 그 기초화학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화학 공부하면서 습득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시겠다, 환경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Q&A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일로 다시 와서요. 뭔 얘기하다가 이랬죠?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까먹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까먹어요. 생각나면 합시다. 자, 비열과 비점, 용해도, 증발 열량, 표면 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커요. 그죠? 물은 전부 다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점성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감소하죠. 자, 온도, 점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끈적끈적한 정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끈적끈적한 정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가 좀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 물이 잘 흐른다. 물이 잘 흐른다.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기체로 변화하죠.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그럼 기체의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하다.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점도가 낮아진 것이다. 점성이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불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해도. 자, 그 외에 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 중에 밀도에 대한 거 요거를 좀 하나, 제가 ppm 얘기하다 그런 거죠? 밀도 생각하니까 다 나오네요. 자, ppm이라고 하는 개념이 얘가 원래 10의 6승배를 의미하죠. 분자와 분모 사이에 10의 6승배가 일어나는, 그래서 보통 볼륨 퍼 볼륨 ppm, 웨이트 퍼 웨이트 ppm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 같은 경우에 이걸 많이 사용하고 폐기물이나 토양 같은 경우에 이걸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대기의 ppm 같은 경우에는 뭐 밀리리터 퍼 루베 3승메타, 이게 보통 ppm의 단위고 10의 6승 차이가 나죠. 그죠? 그다음에 뭐 토양이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의 6승배 차이가 이렇게 나고, 근데 수질만 어때요? 수질만 ppm의 개념이 미리그램 퍼 리터죠. 한마디로 웨이트 퍼 볼륨 ppm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원래 이렇게만 되면 안 돼요. 위아래가 몇 배가 된다라고 하는 건 단위가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물리량이 같아야겠죠. 부피는 부피끼리 비교가 가능한 거고, 얘가 10의 6배인지, 뭐 10의 6승배인지, 10의 10배인지, 10의 2승배인지, 물리량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하나는 질량이고 하나는 부피니까 물리량이 같지가 않죠. 근데 수질만 유일하게 웨이트 퍼 볼륨의 ppm을 사용해요. 그게 뭐 때문에? 밀도가 1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분자가 미리그램으로 바뀌고 분모가 이제 부피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ppm을, 수질에서만 ppm을 웨이트 퍼 볼륨의 ppm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대기, 폐기물 등등은 전부 다 같은 물리량의 ppm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밀도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얼음 같은 경우에, 얼음이 물에 뜨죠? 그죠? 얼음은 탁 하면 이제 물에 막 뜨잖아요. 자, 물에 뜬다는 얘기는 왜요? 얼음은 물에 뜬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물에 뜬다라고 하는 얘기는 밀도가 낮다라는 뜻이죠. 그죠? 밀도가 낮다라는 뜻이에요. 물보단 밀도가 낮다. 즉, 물은 4도시에서 밀도가 가장, 4도시기도 1인데, 얼음이 되면 1보다 낮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그죠? 물이 뜨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는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음 상태에서의 물은 얼음도 물이 엉 거니까 지금 한마디로 깽깽 얼음, 즉 고체 상태의 H2O다. 고체 상태의 H2O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물이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수소 결합이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고체는 움직임이 좀 덜하죠. 그죠? 움직임이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액체는 움직임이 좀 크고 기체가 되면 움직임이 훨씬 더 커지죠. 그죠? 요거를 그래서 수소 결합이 안정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움직임이 그만큼 적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수소 결합이 안정하다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얘가 막 움직임이 없어요. 어떤 분자, 물 분자가 서로 막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공간이 많다는 뜻이에요. 중간중간에 공간이 많다. 빈 공간, 즉 빈 공간이 많아진다. 자, 반대로 액체 상태의 물. 액체 상태의 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그죠? 그냥 물인데, 그죠? 자, 액체 상태의 물. 그 다음에 혹은, 액체 상태의 물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얼음 상태의 물보다 어떻겠어요? 움직임이. 이 물 분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겠죠? 그죠? 움직임이 좀 활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결합이 깨졌다,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를 반복해요. 깨졌다, 붙었다. 즉, 그걸 간단하게 움직임이 많아진다. 한마디로 수소 결합이 깨졌다, 붙었다를 반복한다. 자, 그럼 움직임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움직인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빈 공간으로 이런 것들이 막 분자 같은 것들이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공간에 뭐가 꽉 차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 공간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얼음보다 더욱 촘촘하게 배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빈 공간이 많고 얘는 촘촘히 배치돼요. 질량은 같지만 얘는 부피가 커지고, 그죠? 빈 공간이 많으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고, 얘는 촘촘히 배치되니까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얘는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온도에 따라서 얼음이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일 거고, 액체 상태라고 하면 온도가 그러니까 상온 정도의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제가 나중에 보통 얘기하는데 온도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온도의 정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온도의 정의? 온도의 정의? 온도가 그냥 뜨겁다, 차다, 미직지근하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온도의 명확한 정의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온도의 정의는 분자 또는 입자의 움직이는 모션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만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중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요 정도 때 과학 시간 혹은 뭐 저 때는 자연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자연이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과학 시간에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직육면체를 이렇게 세 개를 갖다 놓고 한마디로 부피가 같은 고체, 액체, 기체인 거예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분자들을 표현을 했죠. 이렇게 어떤 같은 부피, 어떤 분자, 같은 물질 분자가 들어가 있다. 그랬을 때 고체는 움직임이 이렇고 요만큼밖에 안 되고 액체는 움직임이 한 이 정도 되고 기체는 막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요게 고체와 액체와 기체, 즉 고체, 액체, 기체가 나눠지는 건 온도 때문에 나누어지는 거고 온도에 따라서 이런 분자의 움직임, 즉 입자 움직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점도하고도 연관이 있죠. 아까 온도가 상승할수록 많이 움직인다, 잘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개념하고도 같아,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면 분자와 입자의 움직이는 모션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것.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체가 되는 거는 100도씨죠. 그죠? 100도씨예요. 액체는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에, 즉 상온으로 존재할 때예요. 그죠? 그다음에 고체는 0도씨 이하죠. 그죠? 자, 고체 움직임이 굉장히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지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요. 움직이는 모션의 크기, 즉 움직이는 모션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건 기체. 그죠? 기체로 가면 움직이는 모션이 크기가 커져요. 그러면 숫자도 높아져야 되겠죠. 그죠?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게 그 개념이 이제 온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온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온도가 섭씨 온도죠. 그죠?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화씨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온도는 섭씨 온도를 주로 씁니다. 그걸 이제 비교를 해보면 0도, 아이고. 뭐 여기 0도씨 이렇게 할까요? 0도씨. 그 다음에 여기 100도씨. 100도씨. 그럼 여기는 이제 액체.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물을 기준으로. 여기는 당연히 이제 기체가 수증기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고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0도씨 이하부터는 영하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고체, 즉 얼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죠?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기체 상태에서는 뭐 수증기가 막 빨빨거리고 날아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많고요. 액체 상태는 뭐 우리가 보이는 그냥 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액체 상태에 있는 어떤 물질들은, 액체 상태에 있는 물질들은 고체 상태일 때 0도씨 이하, 즉 물을 액체라고 봤을 때 0도씨 이하가 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안 움직여. 그러니까 고체라고 보면 돼. 근데 기체 상태일 땐 수증기가 또 많이 움직여. 많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기체 상태로 보면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을 다룰 때는 섭씨 온도로 다뤄도 충분해요. 충분히 다룰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는지, 뭐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기인 경우에는 대기 과목에서는 섭씨 온도를 안 써요. 여긴 뭐 써요? 절대 온도 쓰죠. 절대 대기에서는 문제가 나올 때 섭씨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절대 온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절대 온도. 자, 이유는 뭐겠습니까? 대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기라고 하는 건 기체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죠? 기체 움직임은 워낙 많아요. 그래서 기체에 변화하는 것들도 대기에서 다루기는 하는데, 자, 이제 이 물도 기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기체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체 상태. 그래서 이제 대기에서 물을 다루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액체가 됐고 0도씨가 되고 이제 얼음이 됐어요. 근데 눈으로 보이기에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걸 현미경으로 막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굉장히 고성능의 현미경으로. 그랬더니 분자가 움직여. 막 이렇게 살짝 떨리는 것 같이 막 쪽쪽쪽쪽 움직여요. 그럼 아직도 움직임이 정지된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온도의 개념이 움직이는 모션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거니까 이 온도를 점점 더 낮춰봤어요.
점점 낮춰봤더니 온도의 정의대로 움직이는 모션의 크기가 조금씩 작아져.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물 수증기의 움직임, 즉 물의 움직임이 고체인 상태에서 완전히 움직임이 없어진 곳을 발견했어요. 그게 마이너스 273도씨였던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273도씨. 그러니까 대기를 다룰 때는 뭐 움직임이 워낙 크니까 없어질 때, 그래서 움직임이 점점 작아질 때도 아주 작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그걸 움직임이 많은 것과 움직임이 없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0도씨일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게 마이너스 273도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온도는 뭐예요? 섭씨 온도에다가, 즉 도씨에다가 273을 더해주죠. 그래서 그죠? 이렇게 T는 이쪽 이렇게 쓰고 단위는 켈빈, K 이렇게 쓰죠. 그래서 대기에서는 절대 온도를 다룬다. 물에서는 0도씨만 돼도 뭐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섭씨 온도를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온도의 개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지금 얼음 물에 뜬다라는 얘기 하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온도는 움직이는 모션의 크기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을 하시고 대기는 움직임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절대 온도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은 대기보다, 즉 기체보다는 움직임이 그만큼 크진 않기 때문에 섭씨 온도를 사용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보고였습니다. 자, 그럼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자, 이제 물의 분포죠. 자, 물의 분포는 뭐 기능사, 기사 이런 데서는 뭐 종종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구상의 물은 해수와 담수로 나눌 수 있죠. 당연히 해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 해수, 해양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이슈되고 있죠.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양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바다가 워낙 넓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바다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물이라고 하는 자체가 열을 흡수하는 영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 평형을 좀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옛날에 이제 마당이 있고 그냥 뭐 그냥 집, 아파트 같은 데 말고 그런 데서는 뭐 에어컨도 없고 이럴 때 마당이 이렇게 평상 같은 데서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하고 놀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와서 물을 바닥에 이렇게 막 뿌려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걸 왜 뿌리는지 몰랐죠. 근데 이게 시원하라고 뿌리는 거죠. 근데 어른들이 이 시원하다고 하는 개념을 이론적으로 아셨을까요? 그냥 삶의 지혜였겠죠. 그죠? 근데 이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최소한 1도 이상 정도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물에 어떻게 보면 열리죠. 한마디로 해수도 물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바다가 넓기 때문에 열을 흡수하면서 지구의 온도를 평형으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옛날 기후변화 얘기가 하니까 열을 흡수하다 이젠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1도, 2도, 막 3도, 최대 5도 올라가면 이제 지구는 멸망한다. 뭐 이 정도까지 말이 나오는 거고, 열을 더 이상 흡수를 못 하니까 이제 2도 정도까지 최소한 막자, 뭐 이런 뜻인 거겠죠. 뭐 그래서 해수라는 얘기가 요즘에는 훨씬 더 이제 많이 나오죠. 바다에 좀 심각성이 좀 있어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뭐 그게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담수는 뭐 빙하, 지표수, 지하수, 뭐 공기 중에 수분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당연히 담수 중에서도 제일 많은 건 뭐 빙하죠. 빙하. 자, 해양은 지구 표면의 71%. 이거는 그냥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땅과 바다가 있을 때 이제 비율로 어느 정도 있느냐. 물의 양이 아니라. 자, 해수의 양, 여기서 이제 해수의 양이죠. 해수의 양에서는 지구 총량의 한 97%가 해수다. 담수는 고작 3%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담수는 빙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지표수,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수분, 뭐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이 3% 중에서, 담수 3% 중에서 빙하가 제일 높다고 그랬고요. 빙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빙하가 차지하는 비율. 빙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예요. 그럼 나머지 얘네들이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솔직히 빙하를 바로 담수로 이용하기는 어렵고 요거를 바로 담수로 우리가 이용을 하겠죠.
자, 이 중에서도 이제 공기 중의 수분은 솔직히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공기 중의 수분은 지구 전체의 한 0.001%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구름, 뭐 수증기, 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의 역할은 뭐 태양의 빛을 반사시킨다거나 한마디로 지표면이 데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하죠. 그다음에 지표면에서의 방출 에너지를 흡수하기도 해요. 그럼 또 이건 반대로 지표면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를 데우는 역할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대적인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공기 중의 수분은. 자, 아무튼 양이 굉장히 적다. 그러면 지표수나 지하수가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지하수나 지표수 중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하수의 양이 훨씬 많죠. 지하수의 양이 훨씬 많아요. 얘를 전체를 100%라고 보자면 지하수가 거의 98.5% 정도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1.5%가 지표수라고 보시면 돼요. 1.5%가 지표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요거를 전부 이제 담수를 전부 이제 100%라고 봤을 때 직접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이제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쉽지만 뭐 한 빙하, 지하수, 지표수 이 정도의 순서 정도만 좀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수의 특성으로 가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지표에서, 개요에서 1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죠? 11페이지. 자, 우수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우수는 일단, 우수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물이 수증기가 돼서, 그죠? 수증기가 돼서, 수증기가 응축해서 내리는 게 비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지상에, 지표면에 있었던 물의 형태를 갖고 있는, 즉 액체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이 기화되면서 수증기가 돼야지만 이제 비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자, 기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수증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화가 됐다라고 하는 건 수증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물을 어떻게 했을 때 수증기가 돼요? 끓이면 수증기가 되죠. 그죠? 끓이면. 100도씨에서 끓이면 수증기가 됩니다. 그럼 그 끓이는 수증기를 모아놓은 물이 뭐예요? 그게 증류수죠. 그죠? 끓였을 때 나오는 수증기를 모아놓은 물이 증류수예요. 그럼 증류수가 어때요? 우리 실험할 때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증류된 물을 한 번 더 한웨어가 이런 걸로 처리를 해서 초순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증류수만 이용해도 뭐 충분하죠.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증류수 한마디로 굉장히 깨끗한 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절대적인 순도를 갖고 있어요. 절대적인 순도. 굉장히 깨끗한 물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깨끗한 물이다. 근데 지구 전체로 보자면 바다가 워낙 넓죠. 그럼 바다에서도 증발을 할 거예요. 바다에서도 증발을 할 테니까 주성분 자체는 해수가 수증기가 돼서 이제 그 응축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그 양이 많을 테니까 자연수, 즉 담수보다는 해수의 주성분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 근데 담수에서 내리는 비와 해양 쪽에서 내리는 비의 또 성분은 약간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증발된 물의 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즉 해수에서 내리는 비는 염분의 함량이 조금 높고 담수에서 내리는 비는 염분의 함량이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주성분에서 유사하지만 어차피 증류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순도는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굉장히 깨끗한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비는 굉장히 더럽게 생각하잖아요, 요즘에는. 그치? 과거에는 깨끗했죠. 막 비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지금은 좀 더럽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더럽게 생각되는 이유는 비 자체가 아니라, 우수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기 오염물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대기에 있는 오염물질을 흡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냥 우수가 더럽다라는 개념인 거지, 그냥 대기 오염물질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수 자체는 굉장히 깨끗한 순수한 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대부분 우수는 산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비에서 뭐야? 산성비가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pH가 5.6. 5.6 이하인 비를 이제 산성비라고 보통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pH가 5.6이라고 하는 기준이 지금 요거예요. 요거. 자, 우리가 중성인 물은 보통 pH가 7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pH가 5.6이라고 하는 이유는 CO2라고 하는 물질이 pH를 낮추는 물질이죠. pH를 낮추는 물질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CO2가 300에서 350 ppm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300에서 350 ppm. 근데 그 300에서 350 ppm이 물속에 용해됐을 때의 pH가 5.6인 거예요. 그때가. CO2의 농도가 300에서 350 ppm 정도가 되는데 대기 중의 CO2 농도가 얘가 물에 용해되면 그때의 pH가 5.6인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대기 중에 CO2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는 300에서 350 ppm은. 그러니까 오염된 상태가 아니죠.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자연 상태 그대로에서의 pH가 5.6이야. 근데 얘보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뭐겠어요? 다른 외부에서 오염 물질이, 즉 pH를 낮추는 물질이 포함됐다라는 얘기죠. 외부 활동에 의해서,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산업 활동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기준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CO2 외에 다른 물질이 존재했을 때 pH가 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pH가 5.6 이하가 된 거예요. 이 5.6은 그냥 자연 상태일 때의 pH, 기본 p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pH를 낮추는, 즉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즉 이런 것들이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염화수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죠. 요거 이제 대기 가서 또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산성비의 기준이 뭐 달라지진 않았지만 일단 지금 현재의 CO2의 농도, 대기 중의 CO2의 농도를 300에서 350 ppm이라고 보기는 이제 어렵죠.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CO2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 현상이 지금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농도가 막 늘어났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산업활동 같은 거, 자동차의 사용, 산업활동의 발달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연소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CO2의 농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CO2의 농도가 높은 지역은 당연히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조성되어 있는 곳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은 한 450도 넘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근데 산성비의 기준이 바뀔 수는 없죠. CO2가 원래는 300에서 350 ppm이었지만 CO2 자체도 450이 되고 막 500이 되고 이러는 것들은 이거를 넘어선 그 값들은 뭔 거예요? 다 인간의 산업활동, 외부 활동들에 의해서 높아진 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산성비의 기준은 5.6에서 바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증류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게 우수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용해 성분이 거의 없어요. 용해 성분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물질이 들어왔을 때 뭐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그죠?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즉 내성, 사람으로 따지면 내성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완충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염되지 않은 우수의 pH는 약 5.6 정도다. 좀 전에 설명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pH가 5.6보다 낮을 때를 산성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수입니다. 해수의 특징. 자, 해수는 약 알칼리성입니다. 약 알칼리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치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 좀 기억하세요. 마그네슘, 칼슘 비율이 3에서 4. 담수보다 높다라는 거죠. 담수보다 높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염분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수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염도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죠. 보통 퍼센트로 따지면 3.5%라고 얘기하고 퍼밀로 따지면 35%이라고 얘기하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구성원소, 염분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염소. 그 다음에 나트륨, 그다음에 황산이온, 마그네슘, 칼슘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요건 한 3, 4개, 4개? 4, 5개 정도까지는 순서를 좀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출제된 적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순서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해수에서의 질소. 해수에서의 질소 형태는 아질산성 질소라든지 질산성 질소 형태가 가장 많다. 65% 정도를 차지하고 암모니아성 질소와 유기성 질소 형태가 한 35%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소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질소 순환하면서 뭐 질산화 탈질 뭐 굉장히 많이 다룰 겁니다. 올해는 질소 제거에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인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올해는 좀 안 나왔습니다. 저도 수질에서 이런 질소에 관련된 부분에 좀 시간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곧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표수하고 지하수의 특징인데 뭐 솔직히 지하수와 지표수의 특징은 서로 반대예요. 서로 상반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표수 먼저 볼게요. 지표수는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걸 의미하죠. 그죠?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걸 의미하다 보니까 당연히 오염 우려가 큽니다. 오염 우려가 크죠. 자, 그 다음에 탁도가 높아요. 뭐 오염 우려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부유물질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오염물질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탁도도 높고 유기물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광물질의 함유량은 적어요. 광물질은 암석, 뭐 말 그대로 돌멩이에서 나오는 물질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표면보다는 지하 쪽에 돌멩이들이 훨씬 더 많겠죠. 암석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광물질 함유량은 지표수는 적다. 지하수는 높다. 경도도 낮아요. 이 경도도 어디에서 나오는 물질들이에요? 경도 유발 물질이라고 하는 이가 양이온들도 대부분 다 광물질에서 나오는 물질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하수는 높지만 지표수는 낮죠. 용존산소,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용존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을 보고 있으니까 조류에 의해서 광합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천은 지하수보다 유속이 빠르죠? 유속도 빠르고, 어디에 이렇게 굽이 친다고 하죠? 이렇게 막, 그죠? 그러면 관성에서 퉁 가다가 여기서 막 물보라 같은 것들도 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제폭기라고 얘기하죠. 그죠? 제폭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등등 그런 것들 때문에 용존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크다. 그 중에서는 용존산소 농도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광합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질 변동이 비교적 심해요. 오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수질 변동이 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생물들 번식 많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수질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가 뭐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있느냐, 가정이 구성되어 있느냐, 주거단지가 구성되어 있느냐, 축산업이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거 등등에 따라서 다 영향이 달라지겠죠. 그죠? 오염 성분이 달라지니까. 자, 이걸 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지하수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따로 나오는 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지표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천수하고 호소수, 그죠? 그런 것들이 있죠. 자, 하천수는 뭐 가장 많이 이용해요. 눈에 보이는 물이잖아요, 그죠? 수자원의 개발 대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을 개발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댐이잖아요, 그죠? 댐. 그죠? 자, 댐은 뭐 우리가 수력이라고 해서 뭐 전기를 생산하는 뭐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댐이 건설이 되면 물을 저장하고 물을 저장하면 가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의 그 흐름을 막으면서 홍수도 예방할 수 있고요. 홍수 예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댐을 건설을 하면, 댐에 여러분들 다 가보시면 상하수도에서 상수도에서 배우는 취수탑. 그러니까 댐이 건설되어 있는 곳에는 항상 취수탑이 같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수도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 물의 양이 좀 이렇게 보관이 많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량은 지역의 상태, 기온, 습도, 기상조건 이런 것 따라서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호소. 자, 이 호소 제가 이거 수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환경공학과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이 호소라는 얘기를 듣고 왜 책을 쓴 사람들이 잘못 쓴지 안 게 되게 많아요. 호수를 왜 호소라고 쓰나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호소는 이거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다른 교재에서 보고 좀 적은 건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호소는 호수와 저수지를 합친 말이에요.
호수와 저수지를 합친 말입니다. 그럼 호수와 저수지를 구분하자면, 굳이 구분하자면 호수는 자연적인 걸 호수라고 얘기하고 저수지는 인공적인 걸 저수지라고 얘기해요. 그 실질적으로 뭐 댐이 만들어져 갖고 인공적으로 호수가 조성됐다. 그거 원래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 따지면 저수지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수지는 좀 소규모를 얘기하는 게 있고 호수는 굉장히 큰 뭐 이렇게 그냥 개념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 근래는 또 뭐 농사 짓는 주변에 이렇게 뭐 진짜 인공적으로 조그맣게 구성되어 있는 걸 다 저수지라고 하는데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그냥 호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뭐 명확한 개념은 자연적인 거, 인공적인 거 뭐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참고한 요 이제 다른 교재에서는 저수지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인 것, 인공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나눠놨어요. 침식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된 것. 인공적인 건 물의 불균형 상태 해결을 위해서 조성한 것. 뭐 대표적인 게 댐, 그죠?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지표수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빙하죠. 그죠? 대륙빙하, 곡빙하, 산록빙하. 그죠? 그 다음에 대륙은 뭐 남극대륙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곡빙하는 그 계곡, 그죠? 계곡에 생기는 얼음덩어리들. 산록빙하는 뭐 여러분들 그 알프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산록빙하,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뭐 그런 빙하를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만년설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만년설 얘기하는 거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산록빙하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에비앙이라는 그 물이 만년설을 녹여서 만든 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지대에 있고, 하다 보니까 오염도도 뭐 거의 없고 하니까 그냥 굉장히 깨끗한. 그래서 그 실험실 같은데 그 기기, 굉장히 고급 기기를 다루고 이러는 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증류수나 뭐 이런 거 사용 안 하고 에비앙을 사용하는 그런, 실험할 때 에비앙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돈을 잘 버니까 뭐 그런 거 쓰겠죠? 네, 그런 것들. 지구 전체 물을 분포의 거의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 이제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아까 지표수하고 반대라고 생각만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지하수 내에 아까 불순물 많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는 불순물하고 세균이 거의 없다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이젠 솔직히 뭐 우리가 이론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뭐 불순물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짜 옛날 얘기죠. 지하수도 굉장히 오염이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가정에서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 중고등학교 정도 때까지만 해도 집에 수돗물이 있고 어디 저쪽 뭐 화장실 끝쪽으로 가면 지하수가 나오는 뭐 이런 물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와 이게 상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근데 그때는 막 뭐 저도 이제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지하수는 깨끗한 물이다. 이제 어른들도 그러시고 그래갖고 그걸 그냥 식수로 막 이렇게 먹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하수가 그때 당시에 깨끗했다라고 해도 수도관 이게 다 오염됐었겠죠. 그때도 모르고 먹었었어요. 어쩐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지하수가 토양 오염부터 시작해서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과거의 지하수에 대한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좀 보면 오염도가 지표수보다도 오염도가 좀 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표수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이 안 없어지는 거지, 실제 연구의 이제 상황을 보면 뭐 그렇진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OT 때 말씀드렸죠. 현장은 이렇고 뭐 실제는 이렇고 이런 거 말씀 많이 드린다고. 이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자, 지하수의 흐름 당연히 지표수보다는 느리겠죠. 그죠? 지하에서 흐르는. 그렇기 때문에 국지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CO2의 존재량이 많다. 그래서 약간 약산성을 띠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정 속도가 좀 느려요. 우리가 이제 자정작용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룰 건데요. 자정작용은 당연히 물리적인 게 있고 화학적인 자정작용이 있을 수 있고 생물학적인 자정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이 중에서 생물학적 자정작용이 가장 활발해요.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자정작용이 가장 활발합니다. 근데
아까 지표수에서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미생물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미생물이 많다. 근데 여기는 세균이, 즉 미생물이 거의 없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자정작용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아까 지표수에서는 경도가 낮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경도 유발하는 이가 양이온, 뭐 마그네슘, 칼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광물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의 경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경도가 높다라고 하는 걸 센 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경도가 낮은 물을 단물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센 물과 단물을 구별하는 게 어떤 거예요? 비누칠을 했을 때 거품이 잘 나오냐 안 나오냐. 그죠? 지하수는 센 물이, 즉 경도가 높은 센 물이니까 거품 잘 안 나죠. 자, 무기물 함량이 높습니다. 이것도 다 광물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죠. 무기물. 공기 용해도는 낮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속 대체 느립니다. 그리고 지하에 파묻혀 있으니까 연중 온도 변화는 그러니까 변하는 폭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온도가 거의 비슷해요. 여름에 지하수로 예를 들어 세수하면 되게 시원한 느낌이고, 겨울에 세수하면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이고, 막 좀 이렇죠. 지하수 중에 천충수가 뭐예요? 가장 위에 있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이 있으면 바로 아래에 있는 물이죠. 그러니까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탁도 높다고 그랬죠, 지표수. 얘는 탁도가 낮다. 자, 그 다음에 깊이가 얕을수록 경도가 낮다. 왜? 암석이 그만큼 양이 적을 테니까. 그죠? 광물질의 양이 적을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토양수 내에서 유기물질이 분해된다. 자, 토양수 내에서 유기물질이 분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토양수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CO2와 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CO2를 생성하고, 이 CO2를 생성하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pH가 조금 낮다. 그죠? 약산성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게 요 개념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염분 함량이 지표수보다 좀 높다. 이 염분을 형성하는 그 원소들도 광물질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아까 해수에서 나왔던 마그네슘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지표수보단 염분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의 수자원의 특성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